이어서 이제 토지의 용어 하는데, 지금 우리 아까 법지와 빈지까지 했죠. 그럼 7번에 나오는 게 뭐고, 포락지입니까? 포락지. 이 포락지는 이제 하천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포락지는. 올해 시험에서도 등장을 했어요. 최근에 자주 내고 있는데, 자, 여기에 하천이 이렇게 형성돼 있다고 가정하잖아요. 근데 하천 주변에 개인이 논이나 밭을 보유하고 있어. 근데 여름에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상류에서 세차게 내려오죠. 그러면 하천 주변에 있는 땅이 물줄기에서 씻겨져 내려가 버리고 떨어져 나가 버리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만큼 땅이 그냥 떨어져 나가 버리고 이게 수면 아래로 잠겨갖고 하천으로 변해 버렸어. 그럼 원래는 이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논밭이었지만 하천으로 변해 버리고, 그죠? 물줄기에서 침식이 돼가지고 떨어져 나가버리고 없어져 버렸어. 수면 아래로 잠겨버린 거죠. 이런 토지를 이제 포락지라 그러는데요. 표현을 할 때는 개인의 논밭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또는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리고 집안이 침식되어 수면 아래로 잠긴 토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 또 하천 주변에 있는 토지가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긴 토지, 개인의 논밭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런 토지를 이제 포락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이제 공지. 공지는, 자, 내가 토지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내 토지에 지금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 1000제곱미터.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건축이 가능한 비율이 있거든요. 건축 면적이 한 700제곱미터 정도가 된다. 그럼 1000 중에서 700제곱미터만큼을 건축할 수 있으면 몇 프로를 건축할 수 있다는 거지? 1000분의 700은 70%니라. 1000분의 300이라 해, 30%. 그러니까 이제 70%만큼 건축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내가 가진 대지에서 건축 가능한 비율, 이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이 70%를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국토계획부에서 공부 시간에 다 배울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모레 다 배우실 건데, 이제 건폐율이 70%면 내가 가진 토지 중에서 70%만 건축을 하고 30%는 비워두라, 이런 뜻이라. 그러면 이제 70%니까 여기서 한 70% 정도 건축을 하겠죠? 이렇게 건축을 하고 30%는 주변에 비워놔야 돼, 땅을. 이 하나의 토지에서 하나의 대지 안에 법정 건폐율만큼 건축을 하고 주변에 비워둔 토지를 공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건물 사이사이에 빈 땅들 많이 봤죠? 당연히 이제 건축법에서요, 10% 이상 공지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공지가 있어야만 도로를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지? 공지가 있어야 도로를 만들고 사람이 통행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차나 사람이. 그래서 반드시 공지는 일정 비율만큼을 확보를 해야 돼요. 건축부상으로 대지 면적의 10% 이상을 공지로 남겨놔라, 이렇게 건축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 건폐율만큼 건축을 하고 주변에 비우던 토지를 공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지하고 용어는 비슷해. 공한지, 한자가 포함되어 있어. 공한지. 공지하고 공한지는 단어가 다르잖아, 그죠? 글자 수가. 당연히 의미도 완전히 다른 용어입니다. 공지하고 공한지는. 근데 이 공한지는 같이 비교를 하셔야 돼. 유휴지, 그리고 휴한지. 여기까지는 이제 같이 비교를 하셔야 되겠어요. 유휴지, 휴한지, 공한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공한지나 유휴지나 휴한지는 전부 놀리고 있는 땅입니다. 놀리고 있는 토지인데, 놀리는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공한지나 유휴지는 투기 목적으로 놀리는 겁니다. 투기 목적으로. 그러니까 집가 상승의 목적을 두고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인데,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도시 토지.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토지를 이제 투기 목적으로 땅값 오를 때까지 그냥 건물도 짓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거죠. 이런 토지를 이제 공한지라고 하는 거고. 아, 이 진짜 마스크가 정말 익숙하지가 않네요. 난 벌금 내도 모르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숨이 가빠서 못하겠네. 체질이 진짜 안 맞네요. 호흡 곤란이 오네.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수업 중에 또 여러분이 초상지 수는 없잖아,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아우, 힘드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고발만 안 하면 돼요. 그제? 여러분 다 썼다 그래. 누가
저 공무원 나가지고 문 열고 들어오려면 수업 중에 문을 열면은 이 촬영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촬영 끝나고 들어가세요 하고 제지를 해야 돼. 밖에서 못 들어오게. 안 그러면 걸려요. 대구는 청정구역이라서 지금 그럴 필요가 없지. 그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수도권은 지금 좀 심각하니까. 근데 같이 동행을 하는 건 좋은데 뭐 어쩔 수가 있나 그죠? 일은 해야 되니까. 자, 공한지나 유유지는 전부 다 투기 목적으로 놀리는 점에서는 두 개가 똑같아요. 유유지하고 공한지는. 근데 유유지는 이제 외곽에 있는 농지입니다. 외곽의 농지를 농업활동에 활용하지 않고 전혀 바람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죠. 근데 농지인데 농업활동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해놓고 뭐 억새풀만 무성하게 자란 그런 농지들 봤죠? 이런 게 이제 유유지예요. 그 공한지는 우리 도심지에 있는 토지는 다 건물을 지어야죠. 이 금사라기 같은 땅이니까요. 평당 얼마입니까? 지금 가격이 얼마나 비싼데. 근데 건물도 안 짓고 땅값 오를 때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죠. 가격 상승만을 기대하고 그죠? 이런 토지가 이제 공한지인데 차이점은 이게 도시 토지냐 외곽의 농지냐 요 차이점입니다. 근데 유유지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공한지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이제 공한지는 반드시 휴한지하고 비교를 하세요. 휴한지하고. 이 휴한지는 쉴 휴자 한가할 한자야. 그러니까 한가하게 쉬고 있는 토지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휴식한다 할 때 쉰다. 그때 휴식이라는 용어를 쓰죠. 쉴 휴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목적이 완전히 정상적인 목적으로 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냐. 지력 향상에 목적을 둔 겁니다. 지력 향상을 목적으로 아주 바람직스럽게 정상적으로 쉬게 하고 있는 토지. 이런 토지를 이제 휴한지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골에 가면은 벼농사가 끝나잖아요. 벼농사가 끝나면 그 토지에 똑같이 보리농사를 지어. 근데 벼농사 끝나고 나서 바로 보리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토지를 한두 달 그냥 가만 내버려둬요. 그런 이제 토지의 비옥도를 회복시켜서 더 나은 보리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정 기간 토지를 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바람직스럽게 쉬게 하는 거잖아요. 비옥도를 회복시켜가지고 더 나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쉬게 하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쉬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위에 이제 유유지나 공한지는 전혀 엉뚱하잖아요. 그지? 땅값 오를 때까지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공부하다가 뭐 공부 좀 오래 하다 보면 쉬어야 되죠. 어디 가서 쉬어야 돼? 도서관에서 쉬어야죠. 도서관에서. 이거는 도서관에서 쉬고 있는 거고 위에 거는 어디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쉬고 있는 겁니다. 그치? 놀아도 노는 물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유자 저게 이제 놀유자니까 논다는 뜻이죠. 유원지 할 때 유자가 가죠. 놀유자거든. 놀러 가는 데가 유원지 아닙니까? 아니?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 유지는 이제 놀리고 있는 거야. 바람치지 못하게 놀리는 거고. 공한지나 유지는. 근데 휴한지는 정상적으로 쉬게 하고 있다. 쉰다 이런 말이 나오면 휴한지가 돌려대 쉴 유자가. 이건 아주 정상적으로 바람스럽게 쉬게 하고 있는 토지를 뜻해요. 자, 이거 이해도 이제 용어가 뭐 선화지도 있고요, 소지원지라는 용어도 있고, 그다음에 한계지라는 용어도 있고, 성숙지, 미성숙지, 환지, 채비지 아주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가면은. 근데 그런 용어들은 지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몰라도 상관없겠고 아직까지는 오늘 토지 용어는 제가 지금 알려드린 지금 9번까지 정리를 했지만 실제 뭐 한 개 번호에 두 개, 세 개씩 막 합쳐져 있으니까요. 오늘 정리한 것만 해도 아마 열 몇 가지가 될걸요. 근데 대부분 비교 포인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법지, 빈지 하면 소유권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점이 있었고, 필지와 획지, 법에서 쓰는 용어인지, 우리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지 차이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들이 이제 주요한 시험 포인트인데, 제가 콕 찍어주는 내용이 있어. 후보지와 이행지를 구분할 때는 상호 간의 용도가 바뀌는지 내에서 용도가 바뀌는지 그 단어가 구분 포인트예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필지는 하나의 지분을 갖는 등기 등록의 단위,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그리고 또 법지는 법으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실익이 없는 토지고, 빈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어 소유권은 인정해주지 않아 활용 실익이 매우 높은 토지. 휴한지는 정상적으로 쉬게 하고 있는 토지. 공한지는 한가하게 그냥 놀리는 거야. 지가상품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 이런 구분 포인트를 좀 익혀두고 계시고, 나중에 1, 2월에 한 번 정도만 되들으면 토지의 용어는 그다지 어려운 게 없고 내용이 별로 첨가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거의 그냥 시험 포인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 이제 부동산의 특성 3장으로 갑니다. 챕터 3 그게 지금 몇 페이지고
23페이지 부동산의 특성을 합시다. 3장의 부동산의 특성. 1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의 특성이고요. 이 부동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개론이 이제 이 개괄적 이론이 아니고 개 같은 이론으로 변해요. 이 특성을 보러. 개론이 왜 힘드냐? 이 특성은 우리 교재의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성이 정리가 돼야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쉬워지는 거지. 부동산의 특성, 토지의 특성을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개론 전체가 그냥 완전히 뒤죽박죽이 됩니다. 대부분의 모든 영역이 특성하고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만큼은 해결을 안 하면 안 되는데, 부동산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어요. 그러면 토지의 특성도 있고 건물의 특성도 있겠죠. 근데 우리 부동산의 특성에서 부동산은 토지를 의미하는 거야. 토지. 건물도 있지만 건물의 특성은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3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해요. 건물의 특성은 1회 때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한 52회 정도 가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험은 32회입니다. 32회.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건물은 몰라도 상관없어. 부동산의 특성은 곧 토지의 특성인데, 자, 이 토지의 특성은 크게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연적 특성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토지 그 자체가 지닌 것은 물리적 성질이에요. 물리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 인간의 힘으로 절대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적 성은 원래부터 토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이 말이 뭐냐? 토지가 생성될 때부터 토지에 내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토지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이고 태고적이다, 선천적이다. 원래 토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내포되어 있는 성격이니까 인간이 절대 변화시킬 수 없는 성질이에요. 고로 불변적이다. 변화가 안 되니까 불변적이고 고정적이다. 이런 성질을 지니는 것이 자연적 특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문적 특성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부동산에서는 용도적이나 경제적이나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토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 말이 뭐냐? 인간이 토지를 이용해 가면서 후천적으로 토지에 만들어지는 성격이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토지에 부유한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토지를 이용하면서 토지에 부유하는 성질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인위적으로 부유하는 거니까 변화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용도적이다, 경제적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 이거는 변화가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토지를 이용해 가면서 후천적으로 토지에 부유하는 성질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성격이니까 당연히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문적 특성은 후천적이다, 또 인위적이다, 변화가 가능하니까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 이런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자연적 특성 그러면 꼭 나와야 될 용어가 물리적인 용어가 나와야 돼. 이 물리적이라는 말이 변화될 수 없다는 뜻이고요. 인문적 특성은 변화가 가능한 성격이니까 용도적이나 경제적인 용어가 나와야 되고, 만약에 자연적 특성에서 용도적이나 경제적인 용어가 결합이 됐다, 무조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연적 특성은 원래부터 토지가 지니고 있는 성격이니까 인간이 절대 변화시킬 수 없는 성질이란 말이야. 고로 자연적 특성 그러면 물리적인 측면에서 파악되는 토지의 특성이다 그래야지, 경제적이나 용도적인 용어가 자연적 특성에서 가미가 되면 무조건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 용어 자체가 바뀌면 안 돼요. 시험은 99%는 자연적 특성에서 나옵니다.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은 간혹 가다가 한 4, 5년에 한번 지문으로 한 개 정도 등장해요. 지문으로 한 개 정도 등장하는데, 인문적 특성은 그냥 제가 알려드린 포인트만 잠깐 기억하고 가면 되고, 그 외에는 자연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크게 이제 토지의 특성을, 첫째는 자연적 특성, 두 번째는 인문적 특성,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연적 특성이란 토지 그 자체가 지닌 거는 물리적 성질이야. 물리적.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 하면 기계적으로 딱 따라야 될 게 물리적이라는 용어입니다. 물리적. 물리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부터 토지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니까 이거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은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고로 불변적이고 고정적이다 이 말이다. 자연적 특성은 절대 변화시킬 수 없는 성격이네요. 이 자연적 특성은 9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대표적으로 5가지 성질을 묻습니다. 5가지 성질을 묻는데 첫 번째가 부동성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영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부정성이 있고요. 그 네 번째 개별성. 다섯 번째 인접성.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가 자연특성을 대표하는 성격이고, 이거 이외에도요 적재성, 가경성, 배양성, 치력성 이런 성질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나머지 성질들은 주로 시험은 5가지 대표적인 성질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최근에는 그냥 경향이 그죠. 요 인접성은 크게 시험에 낼 거리가 없기 때문에요. 요 보통 1, 2, 3번이 가장 많이 나오고 개별성까지를 합쳐가지고 4가지 성질에서 주로 출제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은 뭐냐? 각각의 성질에서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이런 5가지 대표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 각 성질에서 파생되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한 개씩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부동성 한 가지에서만 파생되는 영향이 10개가 넘습니다. 응? 10개가. 지금 교재는 거의 정리된 게 별로 없을 거야. 근데 그 파생 영향이 한 특수에서만 10가지가 넘는 파생 영향인데 그걸 다 암기할 수가 없겠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돼. 부동성이 어떤 성질인가를 알아야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겠구나. 그게 접목이 되겠죠. 그죠? 외우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 성질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이 성질들이 어떤 성격을 이해하기 쉬운 거는 제가 B자가 포함된 동의어를 적어드릴게요. B자가 포함된 동의어를 적어드리는데 그 동의어를 기억을 하셔야만 이게 이런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째, 토지의 자연특성 중에 가장 중추적이고 그 토지의 유용성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바로 이 부동성입니다.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 성질 이런 뜻이네. 그죠? 움직이지 않는다. 토지는 이동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기 있는 토지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안 되죠. 이동되지 않는단 말이야. 아니, 움직이지 않는다, 이동되지 않는다. 그런 부동성을 비이동성. 이동되지 않는 성격. 왜 이동이 안 될까?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치의 고정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볼 때 물리적으로 토지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는 없죠. 지금 현재 자, 달서구 상인동 1번지에 있는 토지가 이 위치상에 있어요. 이 위치에 있는 토지가 상인동 1번지 토지다. 그럼 이 상인동 1번지에 있는 이 토지는 100년, 1000년, 만년이 가도 늘 이 위치에 고정되는 거지. 이걸 우리가 들고 저기 들고 갔다가 여기 들고 갔다가 이동시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물리적으로 볼 때 토지의 위치는 절대 이동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동되지 않는다고? 물리적으로는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토지의 위치는 이동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성질을 우리가 부동성이라고 하는데, 자, 저 화원에서 트럭에 토지를 한 평을 딱 퍼가지고 트럭에 싣고 여기 상인동까지 이동시켰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트럭에 토지를 한 평 퍼가지고 상인동까지 이동을 시켰으니까 토지의 위치가 이동된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죠. 아닙니다. 만약에 그 화원에 한 평 파낸 자리에 토지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토지는 절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성격이 있어서 영원하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질 수가 없고 하원의 토지 한 평 파낸 자를 보면 그 파낸 자에 그 여전히 토지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죠? 그럼 토지의 위치 자체를 우리가 여기까지 이동시킨 게 아니고 여기까지 이동시킨 건 뭐냐? 토지의 구성 부분이야. 구성 부분. 토지를 구성하는 구성 부분은요. 흙이나 모래나 자갈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 흙모래 자갈 같은 구성 부분은 얼마든지 이동시킬 수 있죠. 그러나 토지의 위치 자체는 절대 이동되지 않는다. 이런 성질을 부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되지 않는다. 이런 성질을 이제 부동성이라는데 그 부동성이 이제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고 이동되지 않는 성격이니까요.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영향들이 나타나겠죠. 자, 이제 파생 영향이 상당히 많아요. 10몇 가지가 되는데 교재에 지금 정리되어 있지도 않아. 기본서를 받으면 다 남아있어요. 뭐,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장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한 개 맛보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파생 영향을 정리하는 건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가 동산과 부동산이 어떻게 다른가를 구별해 봤죠. 그죠? 동산과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점, 동산이란 움직이는 물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물건. 그죠?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 부동산 아닙니까? 움직이지 않는 물건, 그지? 이동이 불가능하고 고정되어 있으면 부동산, 들고 다닐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하면 동산이죠. 그죠? 저는 괜찮아요. 왜? 나는 원장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화를 내면 안 되겠죠, 이제. 다른 선생님은 썩이 썩을 거예요, 그죠? 저는 내 자식이니까 뭐 이러든 저러든 감싸 안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괜찮은데, 다른 교수님들 수업하는데 뭐야, 그죠? 질문하는데 그냥 원숭이 뭐 장경원의 원숭이 구경해 가서 이렇게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고 이러면 참 답답하겠죠, 그죠? 아는 거면 답을 해줘야 되고 물을 때 모르잖아요. 몰라도 답을 해야 돼요. 틀린 답을 해줘야 돼. 그래야 한 번 더 들을 기회를 제공해. 그 틀린 답하는 사람은 내가 누가 답하면 그죠? 내 집 집에서 공부하는데 조용히 안 하나 막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쫓아내야 돼, 그 사람. 그 틀린 답을 해주는 사람으로 인해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야. 틀린 답을 하면은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그죠? 그 답을 했을 때 바로 아는 답을 바로 하죠. 다 아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럼 오히려 손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려면 틀린 답을 자꾸 하는 사람이 진짜 고마운 사람인 거지. 그죠? 그 사람한테 빵 사주고 커피 사줘야지. 그죠? 내 공부한테 방해한다. 조용히 안 해. 막 이런 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부동산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고 했고, 부자를 빼면 동산, 움직이는 재산 아니야. 그러니까 움직이고 이동이 가능하면 동산이고, 안 움직이고 고정돼 있으면 부동산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 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부동성이라는 게 뭐야? 움직이지 않는 성질. 그럼 이 부동산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면 뭐가 되고? 부동산이 되겠지. 근데 반대로 이제 이동이 가능하고 움직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동산이죠. 그러면 이제 부동성이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니까. 자, 이제 부동성, 그러면 부동성은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된다. 여기 이제 첫 번째 발생 특징이에요.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된다. 여기 딱 나와. 그 다음에 동산은 이동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공시를 했죠? 동산의 공시 방법은 점유였다, 점유. 근데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은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늘 내가 찾아오고 있으면서 들고 다니면서 이게 내 것이라고 표시를 못 하니까, 그죠?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등기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한 거 갖고 접목을 해보면 그런 거야. 부동산은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된다. 두 번째, 동산과 부동산의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근거가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것만 가지고도 뭐 이 정도는 이제 들으면 아 그렇겠구나 하는 게 감이 좀 오죠. 촉수가. 지난주에 듣고도 오늘 이런 감이 없다 그러면 오래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촉수가 좀 와야 돼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내가 지금 여기 상인동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 현풍에 있는 토지를 좀 팔아주세요 하고 의뢰를 받았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풍에 토지가 있는 현장에 가서, 그죠? 이 토지가 도로에 몇 미터 접해 있고, 그죠? 그리고 지형이라든가 지세, 집안은 견고한지 이런 걸 따져봐야 돼. 왜? 현풍에 있는 토지를 중개사무소까지 들고 와서 직접 조사 확인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어떤 성질로? 부동성 때문에 이동이 안 되니까. 그런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 확인하는 활동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조사 확인하는 활동을 임장 활동이라는 게 한번 들어보면 돼. 임장. 이 임장 활동이라는 게 현장에서 직접 조사 확인하는 활동 이런 뜻입니다. 그 임장 활동이 필요한 근거도 이동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정리를 하겠네.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파생 영향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1열에 가서 한 개씩 다 추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죠? 오늘은 이 파생 영향을 정리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배워야 될 거니까 부동성이 이런 성질이라는 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대표적인 성격이 부동성이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성질입니다. 부동성이. 토지의 위치는 이동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성질을 부동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영속성. 영속적이다. 영원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결코 마모되거나 소모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상인동 1번지에 100평 토지가 있다. 근데 여기 있는 100평 토지를 우리가 1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을 사용한다고
이게 달아 없어가지고 100평이 2평으로 줄어드는 경우 없죠. 늘 이 위치에 100평 그 양만큼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의 양은 절대 줄어들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는 그래서 소모가 안 되니까 가치의 훼손도 없고 영원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토지의 성질은 영원하다. 그래서 영속성 또는 소모되지 않는다. 비소모성. 이 영속성을 표현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결코 마모되거나 소모되지 않는 성질을 영속성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소모되지 않으니까 가치의 훼손이 없어요. 그래서 토지의 성질은 영원하다. 그래서 영속성을 영원하다. 항구성이라고도 하고 토지의 성질은 변화되지 않는다. 불변성이라고도 합니다. 소모되거나 마모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모가 안 된다는 말은 가치의 훼손이 없다. 즉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토지는 아무런 시간이 흘러도 물리적으로는 그죠? 가치 훼손이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 이게 바로 영속성에서 비롯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소모가 된다면 자 우리 분필을 한번 보자. 분필은 사용할수록 달아 없어지거든. 소모가 생기죠. 그럼 이 정도 크기일 때는 자유롭게 판사 가능한 되지. 계속 사용하다 보면 요만큼밖에 안 남았다. 이걸 가지고 판사하기는 어렵겠죠. 그제? 그러면 판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분필을 다시 생산을 해야 돼. 그죠? 동일한 물건을 다시 생산하는 걸 뭐라 그러죠? 다시 생산하는 걸? 재생산. 용어 속에 답이 있는 거야. 근데 재생산을 한다는 말은 반드시 소모를 전제하고 있는 거지. 이걸 아무리 오래 사용해도 이 양만큼 그대로 남아있어. 그럼 이걸 다시 생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재생산은 반드시 소모를 전제하고 있는데 소모가 된다면 재생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토지는 소모되지 않지요. 고로 재생산할 필요가 없지. 고로 영속성은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게 한다. 이런 뜻이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영속성은 토지의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근거가 된다. 물론 뭐 다른 것도 있어. 나중에 가면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하여 획득하게 하고 부동산의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근거가 된다. 부동산 활동의 장기적 배려를 요하는 근거가 된다.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여 뭐 토지가 투자재로서 대상이 된다. 뭐 줄줄줄 나와요. 여러 가지가. 그런 거는 이제 다음 단계 한 개씩 정리하고요. 영속성이라는 용어가 소모되지 않는 특성이다. 비소모성이 영속성을 표현한 용어라는 걸 기억을 해야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쉽게 정리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정성. 부정성은 증가되지 않는 성질이 말이에요. 그죠? 증가되지 않는 성질. 그러니까 토지는 어떤 경우도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왜 양이 증가되지 않느냐?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산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부정성을 비생산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토지는 인간이 기계를 가지고 토지를 생산해낼 수 있을까요? 생산해낼 수 있다면 그죠? 우리나라 토지가 뭐 왜 한 평에 3천만 원 가고 하겠습니까? 기하기 때문이에요. 생산이 안 되고 양이 한정됐기 때문이지.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기계로 생산할 수 있다면 가격이 없어요.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물건이 있죠. 어떤 게 있냐? 대표적으로 공기, 공기, 햇빛 이런 것은 돈 안 주고도 마음껏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자 따뜻한 햇빛 팝니다. 여기 있어서 광합성 하세요. 뭐 탄소 동화작용 하세요. 하면서 그죠? 이래가지고 햇빛 있는 곳 사람 몸 1분에 1,000원. 니나 가서 쐬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공기를 우리가 검은 목란에 남아고 지리산 맑은 고기 담았습니다. 한 몽지에 10,000원하고 팔면 그죠? 실컷 뭐라니. 돈 안 주고도 공짜로 마음껏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갖고 싶은 생각이 안 들잖아, 그죠? 근데 귀한 물건, 생산이 불가능하고 양이 한정되는 거는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서로 가지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부정성이 바로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 증가가 불가능한 성격이 말하잖아요. 그죠? 증가되지 않는 성질. 그러니까 토지는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경우에도 토지의 양은 증가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토지의 양은 어떤 경우에도 증가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토지의 양이 증가가 가능하다면 생산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정성이라는 특성이 없겠지. 증가가 가능해진다면. 증가되지 않는 성질이 부정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뭐라 그랬냐?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으로 토지의 양이 증가되는 경우는 없어요. 고로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토지는 절대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토지는 인간이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연 상태 그대로 만들어서 인간이 생존하기 전부터 토지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죠? 자연 상태 그대로 생성된 물건이야. 그래서 토지를 자연물이다. 우리 자 첫째 시간에 복습할 때 지난주에 한 거 부동산은 물리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자연이기도 하고 위치가 되기도 하고 공간이 되기도 하고 환경이 되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술적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자연이다, 위치다,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죠? 그 자연이라는 게 뭐야? 토지는 자연 그 자체다 이 말이야. 자연 상태로 생겨져서 만들어진 물건이다. 그래서 자연물이거든요. 생산물이 아니고 자연 상태 그대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건이니까 자연물이라. 그래서 자연물을 줄여서 자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은 자연이다 이런 뜻이거든. 자연 상태 그대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인간이 기계로 직접 생산할 수는 절대 없잖아요. 그죠? 생산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어떤 게도 토지의 양은 증가되지 않고요. 양이 증가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특성. 그게 어떤 특성? 지금 하고 있는 게 부정성하고 있다. 부동성이 아니고 또 뭐 부동성이 왜 나오는데 지금 부정성하고 있는데 참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지 마. 한 번이라도 좀 눈을 돌리든지 머리를 돌리든지 생각을 해보고 답을 하시오. 증가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양이 증가되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경우도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양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이 증가되지 않는 것은 물리적 측면을 뜻하는 거야. 물리적으로는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토지도 경제적 측면, 경제적이나 용도적은 같은 말이라고 했다. 용도적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양을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응? 경제적이나 용도적 측면에서는 양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토지도 가능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경제적 공급은 토지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떤 특성 때문이냐? 나중에 인문적 특성에 가면은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토지도 가능한데 이 물리적으로는 토지의 양은 증가되는 경우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한데 이 경제적 공급이 어떻게 토지의 양이 증가되는 거냐? 이거는 토지를 생산해서 기계를 통해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생산 자체는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많은 비용을 투입해도 1cm 면적도 기계로 생산할 수는 없어요. 토지는. 근데 어떻게 그러면 경제적 공급이라는 게 어떻게 토지의 양이 증가되는 거냐? 이거는 일시적인 이용 전환이나 용도 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양이 증가되는 경우는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용 전환이나 용도 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양이 증가되는 것, 이걸 바로 경제적 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한데 이게 어떤 말이냐 이런 거예요. 이거 뭐죠? 대한민국 지도 그린 거예요. 제 그림 실력으로 이만큼 그렸으면 정말 잘 그린 겁니다. 앞으로 알았지? 우리나라 지도인데 우리나라 국토공간이 좁고 그죠? 면적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땅이 부족해.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서해안 앞바다를 메웠잖아.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공유 수면을 매립해가지고 바다를 메워서 토지를 조성해 냈습니다. 그죠? 그럼 자, 이만큼 지금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바다를 메워가지고 토지를 조성했다. 그러면 요 B급 지분만큼은 토지의 양이 증가된 거죠. 요만큼 반드시 토지의 양이 증가됐지만 이것도 물리적으로 토지 양이 증가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만약에 토지의 양이 이만큼 증가했다면 대한민국 지도가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도는 여전히 이렇게 딱 S 라인으로 참 모양도 이쁘게 생겼어요. 그죠? 허리 쪽에 살짝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모양도 이쁘게 생겼는데 늘 옛날하고 똑같죠. 우리나라 지도는. 그 물리적으로 토지의 양이 증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도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분명히 바다를 메워가지고 바다를 메운 만큼 토지의 양은 증가했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물리적으로 토지의 양이 증가된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바다를 토지로 이용을 전환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이? 바다를 토지로 이용을 전환한 거예요. 이용을. 이렇게 이용을 전환하거나 또 우리가 집을 하나 짓고 싶어서 주거지가 필요해요. 근데 집 지을 땅이 필요한데 없는 주거지를 기계로 생산해서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농지를 용도를 바꾸는 거야. 농사짓는 논이나 밭을 용도를 바꿔가지고 주거지로
지목 변경하고 용도를 바꿔서 주택 지어내. 그럼 없는 주거지가 만들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거지가 공급되는데 그것도 용도를 전해서 토지의 양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일시적이나 이용을 전환하거나 용도 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양이 증가되는 경우는 있고 이렇게 토지의 양이 증가되는 걸 뭐라 한다? 경제적 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공급은 나중에 이제 인문적 수에서 배우겠지만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어떤 경우도 물리적으로는 토지의 양은 증가되는 경우가 없어요.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뭐냐? 자연특성을 다루고 있잖아요. 자연특성을 다루고 있는데 이 자연특성 5가지는 토지 그 자체가 지니는 물리적 성질이니까 인간의 힘으로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성,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다. 영속성,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인간의 힘으로 이 토지가 마모되거나 소모되거나 훼손되는 경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정성,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으로 토지 양이 증가되는 경우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성격이 부정성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게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게 이제 중요 포인트니까요. 자, 공유수변을 매립하여 토지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토지의 양이 증가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오겠죠. 물리적으로는 어떤 게도 양이 증가되는 경우는 없다니까. 물리적으로 양이 증가가 가능하다면 이런 성질 자체가 안 나오겠죠. 그죠? 그렇겠죠? 감이 좀 와요? 뭐 한 번 듣고 좀 어려워요 실제. 뭐 경제적 공급, 뭐 물리적 공급, 용어들 자체가 좀 관념적이해서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잘하고 있잖아. 그죠? 2번 정도 들으면 다 어느 정도까지는 구분할 정도로 이해를 시킬 테니까요. 오늘 맛보기로 이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고요. 시험에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게 공유수변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거나 농지를 개간하여 주거지를 조성하는 것은 부정성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온대요. 부정성이 증가되지 않는 성격인데 예외에 해당한다면 증가가 가능해졌다. 물리적으로 양이 증가된다 이 말이니까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성은 예외가 없다. 어떤 경우도 물리적으로 양이 증가되는 경우는 없고 공유수변을 매립해서 토지를 조성하거나 또 산지를 개간해서 농지로 용도를 바꿔서 이용하거나 이런 것은 일시적인 이용 전환이나 용도 전환에 불과하고 그렇게 토지의 양이 증가되는 것은 경제적 공급이지 물리적 공급이 아니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은 어떤 경우도 불가능하다. 부정성 때문에. 그러나 용도에 다양성에서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분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개별성. 토지는 물리적으로 볼 때 개별적이다. 개별적이라는 말은 뭐야? 같지 않다.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은 토지란 존재하지 않아요. 1번지, 2번지, 2번지, 3번지, 150번지, 160번지 비교해봐도 똑같은 토지는 없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뭐가 달라요. 지형이 다를 수가 있고 지세가 다를 수가 있고 또 지형은 똑같아도 토양이 다를 수가 있고 토양은 어느 정도 비슷해도 그죠? 지질이 다를 수가 있고 지방이 틀릴 수가 있고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동일한 토지란 존재하지 않는다. 똑같은 토지는 없어요. 그죠? 사람도 똑같은 사람 봤습니까? 제가 쌍둥이야. 내가 진짜 쌍둥이입니다. 제가 진짜 쌍둥이인데 물론 저는 일란성은 아니고 이란성입니다. 이란성인데 일란성은 얼굴 생김새라든가 거의 똑같죠. 그죠? 똑같지가 않아요. 실제로 달라요. 그죠?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토지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똑같은 토지는 있을 수가 없어요. 뭐가 달라도 다른 거야. 그러니까 같지 않다. 비동질성. 같은 게 없으니까 대체가 불가능하다. 비대체성. 자, 이 비대체성이 개별성과 동의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용어고 같은 게 없다. 동일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 이질성이라고도 합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질성, 비동일성, 비대체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비대체성이 개별성과 같은 용어라는 걸 알면 나중에 아주 편해진다. 대체라는 게 뭘까? 대체는 똑같은 물건이 있을 때 이것 대신 저걸 이용하는 걸 대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봐봐라. 분필은 지금 두 개가 똑같은 제가 두 개를 놓고 쓰거든요. 두 개를 놓고 왼쪽 분필 사용하다가 오른쪽 걸 사용하게 되고 오른쪽 걸 사용하다가 왼쪽 걸 사용하게 돼. 요놈 대신 이걸 이용하는 게 뭘까 이게? 이게 대체라 대체. 그럼 대체가 가능하려면 같은 물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게 있을 때 요놈 대신 이걸 사용하잖아. 그지? 근데
이게 같으니까 지금 서로 대신 사용하는데 자 분필하고 손가락 갖다 다르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를 때는 대체를 시킬 수가 없어요. 분필이 하는 일을 손가락으로 대신할 수가 없죠. 손가락으로 판서한다고 나오나 안 나오는데 그리고 손가락이 하는 걸 분필로 대신할 수가 없겠죠.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이거 가지고 코드 후빈다는 뜻이죠. 분필로 그죠? 안 돼요. 그러니까 대체라는 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동질성이 있을 때 동일한 물건이 있을 때면 대체가 가능한 건데 똑같은 물건이 없다면 대체는 당연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지는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동일한 토지란 존재하지 않고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대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죠. 그죠? 물리적으로 이렇게 대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특성이 개별성이다. 이게 이제 개별성에서 가장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고요. 똑같은 물건이 있다면 가격도 한 개의 가격이 성립해요. 자, 지금 뒷표지를 한번 넘겨봐봐요. 맨 뒤에 표지, 맨 뒤에 그 표지에 보면은 가격이 붙어 있을 거야. 뒷면 표지. 가격이 얼마나 돼 있어요? 2만 원. 아, 그렇죠. 그 한 근에 2만 원짜리야. 공짜로 주니까 다 공짜인 줄 알죠. 참. 이게 다 돈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재 씨가 갖고 있는 거든, 우리 수임 씨가 갖고 있는 거든, 효정 씨가 갖고 있는 거든, 유인 씨가 갖고 있는 간에 전부 똑같죠? 랜드 프로에서 나온 기초 입문서, 1차 기초 입문서입니다. 모양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아요. 그죠? 똑같기 때문에 2만이라는 한 개의 가격이 성립해 있죠. 그죠? 똑같은 물건은 전부 한 개의 가격이 성립하는 거예요. 동일한 물건에서는. 근데 물건이 다르다면 가격도 전부 다른 가격이 형성되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입문서는 랜드 프로에서 발간한 기초 입문서, 1차 기초 입문서는 그죠? 대구에 있던 서울에 있던 제주도에 있던 간에 전부 한 건에 2만 원. 2만 원은 한 개의 가격이 딱 성립해 있어. 왜냐? 동질이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이기 때문에 한 개의 가격도 성립하는데요. 가격이 전부 다르다면 당연히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한 개의 가격은 절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일물 일가 법칙이 성립되지 않게 한다. 이게 바로 개별성 때문이에요. 일물 일가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나중에 한 번 더 들으면 알겠지만 이게 한 개의 가격이 성립하면 동일한 물건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죠? 물건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전부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죠. 이런 성질이 이제 개별성이 되어 있고요. 인접성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인접성은 연결성 또는 연접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주변에 주위 토지와 연결되어 있고 접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 보자. 여기 1번지가 있고 2번지가 있고 3번지, 4번지, 5번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모든 토지가 주위 토지하고 접해 있으면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단절되지 않고요.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저 밖에 나가보면 지금 밖에 우리 이 학원 앞에 도로가 8차선 도로 아닙니까? 이제? 그럼 저 도로를 기점으로 저쪽 편에 있는 토지와 이쪽 편에 있는 토지는 연결된 게 아니고 단절됐죠? 아닙니다, 실제.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도로가 있죠. 그리고 하천이 흐른다. 담장이 조성되어 있으면 담장이나 하천 도로 때문에 옆 토지하고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도로가 없다, 하천이 없다고 가정하면 그죠? 하천 아래, 도로 아래로 다 토지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주위 토지하고 접해 있으면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성질을 이제 인접성이라고 하는데, 인접성 그러면 이제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시킨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어가 한 게 어려운 게 나왔다. 협동적 이용이라는 용어만 한 개 좀 들어놓고 가자. 협동적 이용이라는 말은 번역을 하면은 어울리는 이용 이런 뜻이거든. 어울리는 이용. 그러니까 이제 1번지, 2번지, 3번지가 인접해 있죠. 접해 있으니까 이 인접한 토지끼리는 서로 어울리게 일치된 용도로 이용될 필요가 있겠죠. 한번 생각해봐. 1번지가 지금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어. 3번지로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2번지만 공장이 딱 들어가고 공업지로 이용되면 전혀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접한 토지끼리는 여기도 주택이 조성돼 가지고 주거지로 이용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일치된 용도로 어울리는 이용이 반드시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접성은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시킨다 이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한 개 들어놓고 자주 인접성이라는 특성 자체가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초점은 이제 자연적 특성을 대표하는 성격이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주로 우리 시험은 개별성까지 해서 요 4가지 성질을 번갈아 가면서 주로 출제를 합니다.
파생 영향들은 이제 1월 달에 기본서를 받아가지고 기본서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 하나씩 점검을 해 가셔야 되고, 오늘은 일단 자연수를 대표하는 성격이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이 성질이 어떤 성질인가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둬야 돼. 부동성, 토지는 물리적으로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다. 또 영속성,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결코 마모되거나 소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부정성,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어떤 게도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 개별성,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 다르다. 인접성, 물리적으로는 모든 토지가 연결되어 있고 접해 있다. 이렇게 항상 요 자연적성 5가지 나오면 물리적으로 요 말이 꼭 붙어가지고 해석을 하셔야 돼. 물리적으로 이동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 물리적으로는 소모되지 않는다. 요 말이 나와야 앞으로 문제를 안 틀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연적 특성이었고, 자, 이제 비교할게. 토지의 특성, 두 번째가 인문적 특성인데, 인문적 특성은 인간이 토지를 이용해가면서 후천적으로 토지에 만들어진 성격이고, 인위적으로 토지에 부여하는 성질이니까, 인간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후천적이고, 인위적이고, 변화가 가능하니까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성질. 이런 성질이 이제 인문적 특성인데요. 인문적 특성도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딱 1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제목들 정도는 알아두면 되지 큰 비중이 있는 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이 인문적 성의 가장 대표적인 성격이 첫 번째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인문적 중에 용도의 다양성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 말이에요. 다른 특성은 모르더라도 인문적 속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용도의 다양성밖에 없습니다. 용도의 다양성, 용도가 다양하게 이용 가능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자, 여기 한 개의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 토지는 농지로 이용될 수도 있고요, 주택을 지어서 주거지로도, 상가를 건축해서 상업지로도, 공장을 건축해서 공업지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 용도로도 이용될 수가 있겠지. 또 뭐 학교 운동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묘지로 이용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나의 토지가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 가능하다. 용도가 다양하게 이용 가능하다. 용도의 다양성.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 가능한 성질. 그래서 다용도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용도로 이용 가능한 성질. 또 용도가 변화 가능한 성질이다. 그래서 변용성이라고도 합니다. 변용성. 이렇게 한 개의 토지가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이용 가능한 성격을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용도의 다양성에서 발생하는 영향도 많겠죠. 체유효용의 판단 근거가 된다. 가격 다운설의 근거가 되고 적재론의 근거가 된다. 또 창조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가. 근데 좀 전에 했던 거. 자,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어떤 경우도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 그랬죠. 어떤 특성이 있었어? 부정성 때문에, 그죠? 잘하고 있어요. 내년에 아주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 이런 불길한 예감이 막 들어요, 지금. 다 합격할 것 같은. 이게 대충 보면은,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 한 20년 정도 이 계통에서 일을 해보다 보니까요. 한 3분 정도 이렇게 대화를 딱 해보면 숨소리에서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내년에 합격한다, 안 한다. 숨소리에서 바로 느낍니다. 숨소리에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말하는 태도라든가 행동 모습,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수강시설을 여러분이 잡필로 적잖아요, 그죠? 수강시설을 쓸 때 보시면 대충 이분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합격한다는 게 눈으로 바로 딱 드러납니다. 5분 만에 다 판단합니다, 저는요. 그죠? 거의 정확합니다. 오차범위 2% 이내입니다. 적중률 98%를 자랑합니다. 자랑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다 내년에 합격할 것 같은 아주 참 불길한 예감인데 좀 떨어지기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럼 먹고 살 거 아니야. 나도 1년 만에 의립시 다 합격해 내가 보면 있잖아. 그죠? 재수생도 좀 있고 해야지. 다 돼야죠. 뭐 5월, 6월에 등록한 사람도 합격하고 나왔는데 11월에 등록해놓고 떨어졌다 그러면 참 등 뒤에 연구대상에서 붙여야지 붙잖아. 당연히 합격하셔야죠. 이 한 개 토지가 여러 용도로 이용 가능한 성격인데 좀 전에 이제 우리 부정성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으로 토지의 양이 증가되지는 않고 어떤 게도 공급을 할 수 없어.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용도의 다양성에 있어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거든. 근데 이 경제적 공급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토지를 이용을 전환하거나 용도를 전환해서 토지를 공급하는 걸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기서 우리가 공유선을 매립해서 바다를 토지로 메워내는 거는 이용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양이 증가된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경제적 공급이죠. 근데 여기 지금 1000제곱미터 토지가 있어. 근데 이게 현재 농지로 이용 중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내가 주택을 하나 짓고 싶어. 주거지가 필요해. 근데 한 300제곱미터 정도 주택을 짓기 위해서, 그죠? 주거지가 필요한데, 자, 주택을 짓기 위해서 주거지가 300제곱미터 필요하다고 해서 없는 주거지 300제곱미터를 기계를 가지고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부정선이라는 특성 때문에. 근데 이 토지는 현재는 농지로 이용 중에 있지만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주거지로도 이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농지 1000제곱미터 중에서 300제곱미터만큼은 주거지로 용도를 전환하는 거야. 아니? 용도를 전환해가지고 이 300제곱미터만큼만 주거지로 용도를 딱 바꿔서 여기다가 주택을 하나 지어냈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지금 주택을 하나 지어냈으니까 없던 주거지가 300제곱미터 공급이 된 겁니다요. 그게 주택을 지었죠. 그죠? 그런데 주거지가 지금 300제곱미터가 공급이 됐는데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에서 1300제곱미터로 늘어났다, 늘어나지 않았다. 1000제곱미터 그대로죠. 그리고 토지의 양이 물리적으로 증가가 됐다, 안 됐다. 1000제곱미터 그대로잖아. 어떤 게도 물리적으로 양이 증가되는 경우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주거지로 용도를 전환했더니 없던 주거지가 300제곱미터 공급되면서 주택을 지어냈죠. 그죠? 주거지가 300제곱미터 공급됐잖아요. 그죠? 이거는 용도를 전해서 공급한 거죠. 이렇게 용도 전환을 통해서 주거지가 공급되는 경우는 있다고. 이렇게 공급되는 걸 뭐? 경제적 공급이라 하는데, 그죠? 그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 토지가 농지로만 이용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지나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여러 용도로 이용 가능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네. 그죠?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용도 전환, 이용 전환을 통해서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이 바로 뭐다? 용도의 다양성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지금 뭐 교재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 인문적 특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격이 용도의 다양성이고, 이거 외에도요, 또 두 번째, 병합 분할 가능성. 토지는 주위 이용 상태에 따라서 옆에 토지를 합쳐서 합병을 통해 크게 확대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너무 규모가 크죠? 또 주위 이용 상태가 어울리지 않으면 나누어서 분할해서 이용할 수도 있어. 분할과 합병이 가능하다는 거죠. 분할과 합병이 자유롭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분합성이라고도 합니다. 분할과 합병이 가능한 성질. 이런 성질도 있고요. 또 토지는 주변 이용상에 따라서 사회적이나 경제적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위치가 변화될 수도 있다. 이런 성격을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치가 변화 가능한 성질. 위치의 가변성. 뭐 줄여서 위치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인문적 수성은 이거 이외에도 뭐 국토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투자의 고정성, 뭐 또, 고가성도 있고, 지역성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근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용도의 다양성. 이거는 이제 지문으로도 한 개 정도씩은 간혹 출제가 되지만, 그죠? 실제 이제 후반부로 가면 용도의 다양성은 여러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 정책론에도 관계되는 내용이 있고 감정평가로 가서도 용도의 다양성은요 밀접한 연관이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요 인문적 특성에서는 용도의 다양성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제목 정도만 구경해 두시면 되고 시험하고 큰 관계가 없어요. 오늘 토지의 특성을 자연 특성하고 인문 특성으로 나눠서 알아봤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1년간 공부해야 될 영역은 역시 자연 특성을 대표하는 5가지 성격 중에서요. 그 부동성부터 4번 개별성까지 4가지 특성에서 파생되는 영향들이 어떤 게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 파생 영향들이 조금씩 정리가 돼야 후반부가 쉬워지는 거예요. 이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4가지 요 자연성 5가지 성격에서 초점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뒤로 가면은 그 다음 영역이 부동산의 속성하는 게 나오나? 뒤에 부동산의 속성하는 게 4장인가 어디 붙어 있을 거야 조그맣게. 그 부동산의 속성은 거의 한 4, 5년에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이제 토지라는 물건은 그죠? 원래 생성될 때부터 이 토지는 자연이나 공간, 위치, 환경, 자산, 소비재, 상품 여러 가지
가치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토지가 만들어질 때부터 토지에 내포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다 묶어서 부동산의 속성 이렇게 표현하거든. 근데 이 속성은 한 4, 5년에 한 문제 정도가 나온대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공간입니다. 공간.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종전에는 위치로서의 부동산도 종종 등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위치에서는 거의 다루지를 않고 공간에서 이제 주로 문제가 출제되는데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서를 가지고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쉽게 표현해서 이제 부동산은 자 여기에 지표면이라는 토지가 있잖아요, 그죠? 토지가 하나 있어. 그러면 이 토지는 이 지표면에 존재하는 공간도 있고 지표면에서 위를 향하는 공간도 있고 아래를 향하는 공간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은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표면에 존재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 지표면에 존재하는 공간을 수평 공간, 지표면에서 위를 향하는 공간을 공중 공간, 지표면에서 아래를 향하는 공간을 지중 공간이라고 합니다. 지하 공간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지중 공간 이렇게 표현해요. 그 수평은 평면하고 같은 말이고요. 평면의 반대는 입체잖아요. 입체. 그래서 이제 공중 공간하고 지중 공간 요 두 가지 공간을 합쳐서 입체 공간이라 해. 입체 공간.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는 그냥 세 가지 공간을 다 합쳐서 입체 공간으로 통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용어는 원래 이제 입체는 평면하고 반대되는 개념이니까요. 공중하고 지중 공간만을 합쳐가지고 입체 공간이라 하는 거고요. 이 공중에다가 수평 공간, 지중 공간, 즉 입체 공간하고 수평 공간까지를 합치면 세 가지 공간을 전부 합치게 되죠. 이 세 가지 공간을 모두 합쳐서 3차원 공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어는. 그래서 부동산은 이렇게 세 가지의 3차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간 가치에서 자주 이제 출제하는 이유는 그죠? 첫째, 공간은 인간의 삶의 터전이에요. 공간 요소는 삶의 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공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수업을 듣고 있고, 여러분이 또 주택을 지어서 주거 생활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 공간을 활용한 거죠. 그리고 이 공간이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모든 부동산 활동은 세 가지의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 가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인간의 삶의 터전이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 나중에 이제 1, 2월 단계에 가서 다 기본서를 가지고 출집해서 배울 건데요. 민법 212조에서 이 토지 소유권의 효력을 규정해 놓고 있어. 민법 212조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 하에 미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효력이 지표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범위까지는 상하의 일부에 미치니까 요 범위가 이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면 이 범위 내에서는 국가가 공익사업을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공간에서 지금 재산권 보장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가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속성에서는 나중에 공간에서 조금 개념 연결을 하고 가야 되지만 지금은 그냥 이런 용어들을 한번 들어두라는 거다. 나중에 1, 2월에 배울 거니까. 지금 그 교재에 정리된 거 가지고는 공부할 게 없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1교시는 오리엔테이션이었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부동산의 개념 살짝 정리한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일평 정론문에서 토지의 용어, 앞 시간에 다룬 토지의 용어하고 지금 시간에 나온 부동산의 특성, 여기까지가 이제 1편의 시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편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봤고, 이제 2편으로 가셔야 돼. 2편. 2편이 부동산학 강론이네. 그죠? 넘겨봐. 강론. 강론은 아주 여러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파트로 구성됐는데 그 강론의 1장이 바로 경제론입니다. 경제론인데 이제 이 경제론부터가 조금 따끈따끈하고, 아, 이게 개론이구나. 이제 개론의 참맛을 느껴주는 부분으로 들어간 거다. 개론의 참맛을 느낀다.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칠판 좀 지우고 머리를 맑게 하고요. 이게 지금부터 조금 어려우시니까 머리를 맑게 하고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